네, 안녕하세요. 마더텅 생활과윤리 배준호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생활과윤리 경향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별 출제 확인 이거 한번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뭐 1단원에서 한 3문제, 2단원에서는 4문제, 3단원에서 4문제, 4단원에서 2문제, 5단원 3문제, 뭐 6단원 4문제, 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단원별로는 원래 이렇게 고루고루 출제되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경향성은 아니에요. 자,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등급 컷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급 컷 생활과 윤리가 보통 여러분 쉬운 과목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등급 컷이 거의 늘 50점 만점이었어요. 그래서 2019학년도까지는 이렇게 50점이었는데 그 전에도 50점이었고 그 전에도 50점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작년에 2020학년도는 이제 48점이에요. 48점. 그리고 이번 2021학년도도 지금 몇 점이다? 48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상이라고 하지만 뭐 거의 이렇게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의 난이도는 지금 2021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와 거의 뭐 유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등급 컷도 보시면 46, 45 뭐 거의 유사하죠. 3등급 컷 42, 42 뭐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의 수능 생활과 윤리는 거의 뭐 난이도가 유사했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뭐 이제 풀어봐도 난이도가 뭐 그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019학년도보다는 살짝쿵 어려워진 경향성이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생활관리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근데 50점 맞아야 1등급 안심할 수 있다 그러는데 뭐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생활관리 공부는 아주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50점 맞는다 이런 생각으로 해주셔야 불안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기출문제 마더텅 교재로 잘 분석해가지고 어긋난 것 하나 없이 꼼꼼하게 학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등급 컷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사상가별 출제 확인되어 있는데 자,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자주 여러 단원에 걸쳐져서 나오는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표적인 이 5개 사상가가 그런데요. 특히 이제 생활과 윤리의 거의 뭐 주연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롤스입니다. 롤스. 자, 롤스가 이번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되냐면 원조 파트에서도 출제가 되고요. 자, 분배 정의 파트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죠. 분배 정의 파트에서도 출제가 됐고 시민 불복종 파트 무려 3파트에서나 출제가 됐습니다. 롤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롤스와 함께 자주 섞여서 나오는 싱어도 보면은 원조에 또 하나 출제가 됐고요. 롤스랑 같이 나왔겠죠. 그리고 불복종 또 롤스랑 같이 나왔겠죠. 그리고 싱어는 자연윤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싱어도 역시 이렇게 3파트에서 걸쳐져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역시 생활과 윤리의 또 주연 누굽니까? 우리 칸트 선생님. 윤리하면 빠지지 않는 칸트 선생님 역시 3파트. 어느 파트? 예술 파트, 자연 파트, 형벌 파트 이렇게 3파트에 걸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롤스나 싱어나 칸트 이런 어떤 생활과 윤리 3대장 같은 사람이죠. 원피스 보면 3대장 나오는 것처럼 이 생활과 윤리의 3대장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뭡니까 여러분? 깊이 있게 학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할 때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보면 이제 유교 같은 경우는 2군데에 걸쳐서 출제가 됐는데요. 뭐 직업윤리와 죽음. 사실 보면 또 가족윤리 쪽에서도 유교와 관련된 게 출제되긴 했는데 뭐 유교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파트는 아니어서 그 내용은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톤 선생님 같은 경우는 2군데서 예술윤리 파트와 직업윤리 파트 이렇게 2군데에 걸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상가별 그 사상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 사상가의 전체적인 사상 속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면 여러 단원에서 잘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학습하실 때 굉장히 깊이 있게 학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자주 나왔던 특히 이번 수능 2021학년도 수능에 자주 나왔던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자, 다음은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오답률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6월, 9월 수능 오답률 탑5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모평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자연윤리가 역시 우리 학생들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자연윤리랑 분배윤리 이렇게 2가지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연윤리 역시 가장 어려워했던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9월 모평은 뭐 약간 의외지만 어쨌든
물론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시민불복종이 가장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9월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수능에서는 또다시 뭐가 역시 자연윤리가 가장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면은 어쨌든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들이 겹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자연윤리는 늘 상위권입니다. 자, 6월에서는 가장 오답률이 높았고 9월에서는 네 번째로 오답률이 높았고 수능에서는 가장 오답률이 높아서 자연윤리 이렇게 참 역시 있고요. 자, 평화윤리 같은 경우는 뭐 9월이나 수능에서는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6월에서는 약간 이렇게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었고 원조도 늘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됩니다. 자, 6월 모평에서는 세 번째 난이도였는데 9월 모평에서는 두 번째 난이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섯 번째 난이도 정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불복종 파트. 불복종 9월 모평에서는 가장 어려웠고 6월에서는 한 네 번째 정도 됐고 수능에서도 한 네 번째 정도 됐습니다. 근데 뭐 오답률이 뭐 40%를 안 넘기 때문에 뭐 엄청 고난이도 문제였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분배정의 문제가 되겠죠. 6월 모평 때는 분배정의 문제는 쉬워가지고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9월에는 역시 세 번째고 수능에서도 세 번째 어려운 난이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계속 그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떤 거? 자연윤리, 분배윤리, 원조, 불복종 이런 것들은 거의 늘 상위 고난이도 탑5 안에 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면 뭐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복제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쟁점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냥 독해형, 읽고 푸는 독해형 문제였고 자, 9월에서는 담론윤리가 좀 까다롭게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에서는 담론윤리는 굉장히 좀 쉽게 출제됐고 좀 의외로 그닥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던 직업윤리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돼가지고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인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5번 같은 경우 자, 수능에서 가장 난이도 높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답률이 높았던 자연윤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적절한 진술을 역시 골라봐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갑 같은 경우는 자, 쾌고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거 누구야? 싱어죠, 싱어. 아직 뭐 공부 안 한 친구들이 보고 계시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간단하게만 쓱쓱 살펴볼게요. 자, 이 자연윤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갑을병을 보시고 이게 어떤 사상가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그 사상가가 어디까지 고려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셔야 돼요. 싱어 같은 경우는 동물 중심주의죠. 동물 중심주의. 그래서 싱어. 자, 을 같은 경우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성향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른다. 자연을 파괴하면 내 도덕성이 안 좋다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구야? 칸트입니다. 칸트의 간접적 의무라고 하죠.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자입니다. 인간의 어떤 인격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병 같은 경우는 개인은 상호 우전적인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자, 우리는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자, 대지 공동체라는 말에서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이게 대지윤리, 자연 전체, 땅 자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누구의 입장? 레오폴드의 입장입니다. 레오폴드의 입장. 그래서 이 레오폴드의 입장은 자연 전체를 고려하려는 생태 중심주의가 되겠죠. 생태 중심주의. 그래서 싱어와 칸트와 레오폴드를 비교하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자, 넘어가서 보면 그냥 자, 이런 벤 다이어그램 문제 같은 경우 역시나 까다로운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셋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공리의 원리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근거가 아니다. 공리의 원리를 강조하는 거 누구죠? 싱어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리의 원리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근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누구 비교해주면 싱어와 우리 칸트와 레오폴드 이렇게 셋을 비교해주면 되죠. 근데 싱어에게는 공리의 원리가 근거죠. 그래서 싱어는 아니고 칸트는 공리의 원리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근거가 아니다. 맞는 얘기죠. 칸트는 공리의 원리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레오폴드 역시 공리의 원리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칸트와 레오폴드의 공통이 됩니다. 그래서 A, 을 칸트만의 입장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병만의 입장이라고 돼서 레오폴드만의 입장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인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연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발생. 일단 레오폴드가 동의합니다, 여러분. 일단 레오폴드가 동의하는데 자, 칸트도 뭐라 그러냐면 아까 위에서도 나와 있지만 자연에 대해서 인간도 의무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요. 자연과 관련하여.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연을 파괴하면 내 인격에 좋아 안 좋아?
내 인격이 안 좋다 그랬죠.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뭘 가진다? 간접적 의무를 가진다 그랬어요. 자연 자체에 대해서 가지는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 인격에 대해서 우리 인격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는 그런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면 우리의 인격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우리 인격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 간접적 의무, 자연과 관련된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도 동의할 것이기 때문에 싱어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레오폴드와 칸트가 동의하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레오폴드와 칸트가 동의하기 때문에 벽만의 입장, 레오폴드만의 입장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이렇게 날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의 대상은 인간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싱어는 동물까지 보죠. 그럼 싱어는 당연히 맞고요.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직접적 도덕적 의무의 대상은 인간만이죠. 그래서 칸트는 아니고 레오폴드 같은 경우는 인간에게만 한정되지 않죠. 자연 전체니까. 그래서 싱어와 레오폴드의 공통점이라서 C가 되고요. 그 다음 리얼,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 싱어 같은 경우는 어디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로 설정하는 건 부적절하죠. 싱어 입장에서. 자, 그리고 칸트도 보면은 칸트는 뭡니까?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 인간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인간만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칸트도 보고요. 자, 레오폴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생명체로 범위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레오폴드는 무생물까지도 고려합니다. 자연 전체를 고려하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체로 설정하는 것은 자, 존재의 범위를 다시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설정하는 것을 레오폴드 역시 부적절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셋의 공통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에 D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뭐 엄청 뭐 디테일하게 막 설명한 건 아니지만 요렇게 출제가 되고 요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되게 선배들이 어려워했구나 라는 거 그런 정도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높았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직업윤리인데 직업윤리는 늘 쉽게 출제가 됐는데 과연 왜 어려워했을까? 사실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약간 짱구를 굴려야 될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짱구를 굴려야 될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사실 여러분 그래서 수능 시험장 가면은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짱구를 좀 굴려야 되고 직관적으로 좀 이렇게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긴 해요. 자, 갑 보면은 갑은 뭐 어렵진 않은데 직업윤리 배우면 바로 나오니 정명사상이라는 것을 유교에서 강조합니다. 유교. 이제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공자. 자, 의 같은 경우는 통치자는 지혜로워야 되고 방위자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 생산자는 절제를 발휘해야 된다. 이거 누구의 입장이면 플라톤의 입장입니다. 플라톤. 자, 이거 이렇게 놓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 뭐 어렵진 않거든요. 기억 사회적 직분에는 그것에 합당한 도덕적 덕목이 요구된다. 여기 나와 있죠. 군주는 군주의 본분, 신하는 신하의 본분, 부모는 부모의 본분. 군분신신 부자자니라. 도덕적 덕목이 요구되죠. 공자 당연히. 플라톤도 보면 통치자는 지혜로워야 되고 방위자는 용기, 생산자는 절제해야 된다. 각각에게 덕목이 요구됩니다. 오케이. 자, 뭐야? 뭘 물어보는 거야? 공통된 입장이에요. 자, 니은 누구나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된다. 자, 이것도 많이 출제됐던 선지라서 이걸 뭐 어려워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도. 야, 내가 예를 들면 왕이 되고 싶다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하면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 자유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니은은 많이 출제됐던 선지이기 때문에 뭐 가볍게 제낄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디귿. 각자는 역할 수행에 필요한 덕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자, 봐봐. 군주는 군주의, 신하는 신하의, 부모는 부모의. 당연하죠. 플라톤도 통치자는 지혜, 방위자는 용기, 생산자는 절제. 각각에게 필요한 덕을 갖춰야 돼.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리을이었어요. 리을. 이제 친구들이 하면서 이제 부르르 떨게 되죠. 자, 구성원의 역할이 분담되면 자연스럽게 이상적 국가가 실현된다. 이 고민이 되죠. 일단 기억 디귿이 들어가 있는 건 이렇게 두 개잖아. 그죠? 기억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인데 여기서 이제 부르르 떨게 되는 겁니다. 역할이 분담되면 자연스럽게 이상적 국가가 실현되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좀 직관이 필요해요, 여러분. 역할만 나눠 놓는다고 해가지고 이상적 국가가 실현되겠습니까? 역할을 나눠 놓고 그 역할을 뭐 해야 돼? 잘 수행해야지.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 역할이 분담된 것이 지금 잘 분담된 건지 잘 분담되지 않은 건지도 명확치 않아요. 그렇잖아. 구성원의 역할을 이상하게 나눠놨을 수도 있잖아.
분담이라는 건 나눠서 맡는다는 건데, 분담이라는 건 나눠서 맡음이라는 건데, 나눠서 맡음. 역할을 나눠서 맡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상적 국가가 형성이 되나? 올바른 역할들을 분담시켜야 되고, 그 분담된 역할을 어떻게 하겠어? 잘 수행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은 선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고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맥락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역할이 분담된다. 그냥 역할만 나눠 놓으면 돼? 아니잖아. 그 역할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뭐야? 역할만 나눠서 맡으면 돼, 안 돼? 그거를 뭐예요? 잘 수행을 해야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것은 무슨 외워서, 사실 리을 같은 선지는 외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약간 이런 어떤 직관적 사고, 센스가 필요했던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생윤 같은 경우 특히 이런 시험장에서의 센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결국에 여러분의 뭘 가릅니까? 등급을 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도 한번 보면, 세 번째인데, 세 번째로 난이도 높았던 문제는 이게 역시 어려웠던 분배정의 문제죠. 분배정의. 자, 분배정의 좀 공부한 친구들은 그래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갑 보면은 소유 권리 강조하는 그냥 노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을 같은 경우는 정의 원칙들이 순서가 있다. 정의 원칙이 어떤 순서가 있고 그에 따라서 불평등을 배정해야 된다. 이게 누구냐면 롤스의 입장입니다. 사실 뭡니까? 이 10번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라면 가볍게 맞출 수 있었던, 많이 강조됐던 내용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었던 문제예요. 한번 가볼게요. 기억, 자신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소유할 권리가 허용될 수 있는가? 자, 이 노직 같은 경우 노직과 롤스를 비교해 보는 건데, 자, 노직 같은 게 노직에게서 사실 많이 출제됐던 선지거든요. 노직은 취득의 과정과 이전의 과정이 정당하면 그 결과가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신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아도 이전 과정이 좋은,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자유롭게 이전해 줬다면 그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의 정당한 재산을 자유롭게 자식에게 이전했다면 그 자식은 노동을 투입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소유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노직으로 많이 나왔던 선지인데 기억에서 좀 애들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롤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롤스 입장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재분배도 할 수 있고, 특히 최소 수혜자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불평등이라는 것은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 혜택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최소 수혜자야. 내가 최소 수혜자지만 내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그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재분배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보자고. 그럼 당연히 그 최소 수혜자는 그 재분배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소유할 권리가 허용이 됩니다. 노동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롤스도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 같은 경우는 롤스가 아니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기억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니은, 분배받는 사람의 도덕적 공과를 기준으로. 니은도 좀 어려운데 도덕적 공과를 기준으로. 그래도 이거 뭐 수능 EBS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서도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노직 같은 경우는 비정형적 원리예요. 비정형적 원리는 뭐야? 기준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런 도덕적 공과를 기준으로 삼는 분배는 당연히 위배가 됩니다. 노직의 입장이죠. 노직은 정형적 원리를 비판하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공과를 기준으로 삼는, 이것도 정형적이야. 정형적 원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디귿. C. 공리의 원리는 구성원 일부에게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을 정당화시킬 위험이 있는가? 자, 공리의 원리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전체의 행복이 늘어나면 그것이 정의롭다, 이렇게 보는데 전체 행복의 총합이죠. 전체 행복의 총합이 늘어날 때 정의롭다 보는 게 이제 공리주의예요. 자, 그런데 공리주의 같은 경우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소수의 이익은 떨어지고 예를 들면 어떤 다수의 이익이 커진다면 그거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정당화하겠지. 다시 어떤 사람의 이익이 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재개발해, 철거민들은 쫓겨나게 되겠죠. 하지만 재개발을 해가지고 거기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한다면, 공리주의는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의 행복이 더 크다면 그걸 정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쫓겨나는 사람들은 신경 못 쓰잖아,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리주의는, 이 공리의 원리는 구성원 일부에게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을 정당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롤스 같은 경우는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 혜택이 되어야 되고 결국에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리의 원리를 이렇게 롤스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 자, 리을 같은 경우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는 조건 없이 보장되는, 뭘 어느 쪽을 조건 없이 해요? 1원칙이 우선이잖아요. 1원칙이 우선이야. 1원칙. 1원칙이 우선이기 때문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시 2-2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 즉 차등의 원칙과 관련된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도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뭔가 극단적인 선지 같은 경우는 좀 뭡니까?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가 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생활과 윤리 출제의 경향을 좀 살펴봤고 오답률 높았던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아까 봤던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아까 봤던 오답률이 높았던 주제들 있죠? 오답률이 높았던 주제들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은 어차피 생활과 윤리에서 정해져 있고 요 부분들을 굉장히 그냥 꼼꼼하고 오타쿠처럼 좀 공부해 주시면 특히 그 공부의 기원은 근본은 뭡니까? 결국에 기출문제입니다. 기존에 어떻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시고 선지 하나하나까지도 왜 틀렸는지 검토를 해보시면 이런 고난이도 주제들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붙고 결국에 수능 1등급을 맞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라톤 교재 딱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뭡니까? 해설과 문제가 굉장히 풍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학습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2021학년도 생활과 윤리 수능 경향 분석을 마치겠습니다.